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15일 벌어졌던 폴란드 미사일 착탄 사건은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오발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내부에서는 언제든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 트바르디를 비롯한 수백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 대의 K 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갑여단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패급 전차인 M48 배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개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벨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B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AHS 크라프 세자를 PGH-2000 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 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갑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 HARM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해 받아낸 샤헤드 136 샤헤드 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IRIS-T와 NASAMS 등이 게임 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갑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 한 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마치 헬기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7기동 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갑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을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서고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곰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6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갑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갑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담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ROC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를 기준으로 균질 안면 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의 특수 전차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체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현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벨린이나 현군 같은 3세대의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방어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요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발사관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에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상과 AESA 레이더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DIRCM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형형 연막탄 등 소프트킬 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어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한 혼합현실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 궤도, AESA 레이더, 저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디 우리 개발진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차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